반갑습니다. 반길튼 교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태산 대종사께서 서울에서 보이신 그 행적이죠. 그 뜻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코스별 코스를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가야 될 코스가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광화문길 코스. 우리가 이게 광화문이라고 하면 제가 촛불 그 대항쟁 이렇게 인파들이 막 모여 있을 때 항상 TV나 그 방송에서 보면은 그 광화문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기에 대종사님의 행적과 또 초기교단의 우리 선진님들의 그 발자취들이 그득그득 들어있는데, 저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항상 났어요. 그래서 이 서울 성적지 코스를 잡을 때 제가 광화문길이라는 하나의 그 코스죠. 코스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은 북악산을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그 대종사님이 북악산 약수터에 한번 가십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이게 북악산도 대종사님이 가셨다? 안 가셨다? 가신 거죠. 북악산을 가면 대종사님 흔적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복궁의 그 당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박람회를 했는데 그곳을 다녀오셔서 대종사님이 하신 법설이 있어요. 그 현장을 이제 제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말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경복궁을 가면 대종사님의 자취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갔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또 당주동에 가면 경성 임시 출장소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확인됐는데 경성 부기학원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타 등등등 그곳의 코스에 참 있는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길은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죠. 알면은 광화문은 다 우리들의 자취가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공간입니다. 그 길을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우리 초기교단의 김영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보통 융타원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3대 4모녀 해가지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민자연화, 이성각, 이공주, 김영신. 이때 이성각의 딸이 김영신인데 이 가족이 대종사님의 그 제자가 되는데, 이 제자가 되는 그 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영신님은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경기여고죠. 그러니까 그 당대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그 당대도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었나 봐요. 그 학교인데 서울에서 그 당대 그것이 서울 인근에 있는 8개 학교가 모여서 가을에 연합운동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달리기 시합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대표로, 그럼 김영신 님이 잘 달렸나 봐요. 달리기를 잘하셨나 봐요. 학교 대표로 나와서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분이 더 빨리 가려고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밀쳤나 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들 이렇게. 밀치는데 이렇게 밀려서 땅에 얼굴을 씻기게, 오른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씻기게, 이렇게 씻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얼굴이 씻긴다는 건 진짜 남자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걸 겁니다. 시키게 돼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옛날 지금 서울역 그 근처에 옛날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은 세브란스 빌딩인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수술
이제 처음에 수술했는데 이게 수술이 제대로 뭐 그 효과가 안 돼서 급성 내막염으로 진행됐나 봐요. 이것은 지금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항생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금방 잡혔을 건데 그 당시에 잘 안 됐나 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대뼈하고 이빨이 이제 썩어가는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당대 이성각 김영신 님이 대각사, 그 포교당에 다녔어요. 지금도 보면은 대각사에 있는데 근데 그곳에 가셔서 그 주로 이제 관음신앙을 했던 때였나 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이렇게 외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 김영신 님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렇게, 여력이 별로 없었나 봐요, 가정이. 그래서, 이성각 선생님의 그 가족들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얹혀 살았던 과정이 좀, 이때 그 사간동, 지금 사간동이죠. 사간동에 머무시는데 이때 이제 김영신 님이 계속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외우니까 그 사간동 그 터에서 보면은 북악산이 보여요. 북악산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공중부양을 하셔가지고 쫙 감로수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이 어디냐면 우리 초기교단 기록인 그 구도역정기에 김영신 편이 나와요. 김영신 법사편이 나와요.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지고 계곡에 부어요. 제가 그래서 북악산 계곡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찾아보려고. 근데 옛날에는 그곳이 그 청와대에 끼어가지고요. 출입 금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풀려서 그곳을 가보는데 그 일대 이렇게 계곡에다가 그 산 정상 아래쪽에 계곡이, 산이 있으면 이렇게 계곡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 어느 즈음에다 이렇게 부순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거기 가서 약수를 좀 떠오라라고. 너무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성각 어머니시죠. 처음에는 갔는데 그 아래 정도에서 떠오셨나 봐요. 물을. 근데 그게 또 다 보이셨나 봐요. 김영신님. 그게 아니다. 그래서 혼자 옛날에 산에 혼자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각 아버님 연세가 계시죠. 메시고 같이 가서 어디에서 약수물을 떠가지고 그 약수물로 얼굴도 씻고 밥도 해먹고 막 여러 가지 다 해서 결국은 상처가 아물었다. 이게 이제 대중사님을 대중사님의 제자, 3대 사모녀가 제자가 되기 얼마 전이에요. 이게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불교지의 그 불교지 잡지에도 실리게 됩니다. 그 잡지 기록을 동국대에 보관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확인도 했고 했는데, 이제 그렇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 제자가 되잖아요. 대종사님 제자가 되니까 대종사님 메시고 가고 싶겠어요? 안 메시고 가고 싶겠어요? 메시고 가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어느 날 대종사님을 메시고 그 북악산 약수터에 갑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약수터를 가서 이제 그 약수 갔다는 것은 거기다 음식을 차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다 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꼭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요, 산신령에게 먼저 절을 합니다. 왜요? 산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신령한테 제사를 이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음식을 이제 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요, 내 병이 났었어. 그걸로. 병이 났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과연 안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때 대종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절까지 할 건 없다.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절까지 할 건 없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미신신앙, 형식신앙, 형식신앙은 장엄하는 겁니다. 형식신앙에서 진리신앙과 사실신앙으로 이제는 돌려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 가셨던 이성각, 김영신 님이 이 이후로는 우상에게, 거기에 뭐 절하고 그런 건 안 했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이 얘기가 쉽게 그냥 납득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김영신 님이 이게 신통이잖아요. 이게 막, 관세음보살님이 공중부양해갖고 쫙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묻고, 그게 또 환히 보여요. 어머니가 물 떠오는 것도 어딘지 훤히 보이고, 거기 아니라고, 더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것도 보이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심이 모이면 그런 신통도 생긴다. 그러나 그 신통으로 마음 공부하면 안 된다.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관세음보살의 진면목은 너의 마음을 깨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진면목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이곳이 김영신님 외가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사간동 117번지예요. 왜 이게 아냐면 불교 잡지에 그 주소가 나와요. 근데 이곳이 재미있게도 옛날에 우리 처음에 시민선방, 서울 시민선방 있었어요. 처음 시민선방. 이게 지금 옮겨갔거든요. 그 옆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한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곳 김영신님 외가인 이 사간동 117번지에서 북악산 약수터를 바라보는 거죠. 가보면 더 좋죠. 제가 그 일대로 추정한 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 이렇게 거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이곳이 여러 기록들에 보면은, 그 불교 잡지에, 그 창간호에 실려 있는 잡지에 보면 삼청동 성제 있습니다. 성제 우물 뒤편에 있는 절, 그 칠보사, 그 뒤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알죠? 칠보사 쪽 가는 길. 거기로 넘어가면 그 계곡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를 출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계곡에서 상당히 올라가는 어느 정도의 이 약수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그 양반 그 사람들이 그 가마 4인교라고 해요. 4명이 이렇게 들고 가는 가마를 타고 그 약수터도 가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장사꾼들도 모이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정상은 아니고 계곡으로 갈 수 있는 어느 높이의 가마를 타고 가려면은 이런 절벽은 안 되죠. 가고 그 정도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북악산에 가면 여기도 한번 그 일대로 추정된 데도 가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그러니까, 김영신님 외가 그 사간동 117번지 거기하고 거기서 전망되는 북악산 전망지 또는 그 일대로 가볼 수 있는 것도 하나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 김영신 님이 관세음보살하고 막 외니까 관세음보살이 보여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는 형상에 끌려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보였으니까. 그게 아니라 일심으로 하면은 관세음보살도 보이는 너의 마음을 직면해봐. 대종사님이 던지신 질문에 김영신 님은 맞아. 그 자리가 일원쌍자리입니다.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일원쌍자리인데 그 공부를 해봐라 라는 것이 너무나 일원쌍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야 될 것은 그 옆에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그 당대에 일제가 경복궁에 이 해체시켜요.
건물들을, 정각을. 해체도요, 참 이게 재밌는데, 약한 사람 집 것부터 해체시킵니다. 그러니까 궁인들의 이런 정각들이 있죠. 사람 살려면 집이 있어야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태원전 일대 궁인들 집들. 그래서 지금도 경복궁 태원전 앞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이제 복원 계획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 그 일대 건물들을 결국은 이 박람회 형식을 일제가 여러 번 해요. 근데 할 때마다 이걸 다 철거를 시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한 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이제 그렇게 철거를 시켜서 그 터에다가 조선박람회를 1929년에 열어요. 그게 1929년 9월 12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을 조선박람회를 열어요. 근데 일제가 이런 걸 여는 것은 왜 열어요? 자기들을 선전하려고 여는 것이죠. 자기들이 조선을 더 좋게 해줬다. 말도 안 되죠. 다 그렇잖아요. 이게 강자의 논리들이 작용되는 곳인데 이곳에 대종사님이 이제 거의 이게 끝날 무렵 3월 이게 10월 31일 날 끝나는데 추정하기에 한 10월 30일 정도 가신 것 같아요. 끝나는 날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10월 30일 정도. 하여간 30일 또는 31일 날 이곳에 가시는데 이것과 관련된 법설이 천도품 6장. 예. 이곳에서 이제 느낀 대종사님의 법설은 대부분이 이렇게 감상담이 많아요. 설교, 법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종사님의 감상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박람회에서, 경복궁에서 열려진 박람회에서 보신 그 감상담을 다른 익산에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감상이 생긴 곳이죠. 감상처. 그게 바로 천도품 6장에 나와 있는 화재보험 선전시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 내용이 월발통신 28, 29인 시창 15년 6월호 1930년이죠. 이게 기틀을 알면 편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실리는데 이것이 이제 대종정 천도품 6장의 정선 이렇게 잘 좀 더 축약해서 실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화재보험 얘기가 나오죠. 화재보험이면 이게 벌써 근대 문물입니다. 조선시대 때 화재보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근대 문물에 대한 접촉이죠. 대종사님도. 이걸 놓고 대종사님께서 법설을 하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대종경 수행품 8장에 실려있는 법설인데, 여기에 대종경 수행품 8장에서 이렇게 축약되다 본 게 실리지 않은 내용이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보 제18호 시창 20년 7월에 실린 돈 버는 방식이라는 법설에 기계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계사람. 그래서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 또는 기계사람 이런 말이 설법의 예화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도대체 대종사님이 경복궁에 가면 어디일까? 이 법설, 감상을 얻어서 법설을 하신 곳이죠. 어딜까라는 것이 일제가요.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다 사진을 찍고 책자로 만들었어요. 1929년 1년 뒤에 자료집을 정리한 거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조선박람회 기념사진첩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최근에 1929년 조선을 박람하다 해서 건국대학교 아시아 콘텐트 연구소에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소명출판사에서 2018년에 나와서 이걸 놓고 이걸 다 살펴보니까 화재보험 시설이 나왔잖아요. 아까요. 화재보험 시설. 그러니까 이게 조선 화재보험 회사의 출품 모형 사진이 거기 등장을 해요. 그게 그 위치를 이제 지금의 위치하고 이렇게 나와요. 위치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지도하고 딱 겹쳐 보면 대략 위치 파악이 되죠.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략.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걸로는 자경전이 있어요. 지금 경복궁에 생물방하고 자경전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공지인데 그 일대에 이 사회경제관이라는 요즘 말하면 부스죠, 부스. 지금으로 보면 부스. 이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종사님이 가셔서 화재보험 시설을 보시고 감상 따른 법설을 했는데 그게 그러잖아요. 화재보험 시설 들으면 불이 나도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생사 고락 속에서도 생사에 자유할 수 있다. 라는 말도 하고 그 뒤에 또 나오는 게 고락 속에서도 고락이라는 경계 속에서 정당한 고락을 운영해 가라. 이런 법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지금 자경전하고 생물반 사이에 있는 여기에 가면은 천도품 6장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가서 읽어야죠. 그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지금의 영추문 앞에 참고관이라는 건물, 그러니까 관람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에 그 당대 학천칙이라는 일본이 만든 동양에서 최초로 만든 로봇 개념이에요. 로봇. 근데 사실은 로봇이라는 그 개념이 그때 정교한 기계장치죠. 정교한 기계장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인형 같은 건데 그것이 글씨도 썼어요. 이렇게 글씨도 쓰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 정말 굉장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영추문 아시죠? 경복궁에서 서쪽에 영추문 있습니다. 영추문 그 앞에 참고관이 있었는데 이것에 기계인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로봇 같은 거죠. 인조인간. 요게 있었는데 요 법설이 원래는 대종경 수행품 8장의 원본,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했던 돈 버는 방식이라는 회보 제18호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기계로 움직이는 거짓 사람과 같다 또는 기계 사람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찾아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경복궁을 가면 기존에는 그냥 대종사님이 안 보이셨잖아요. 지금은 경복궁 가면은 대종사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대종사님이 보여야죠. 우리는 경복궁도 저는 제 겁니다.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당대 조선박람회 안내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일제 자료에. 그럼 거기에 보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라는 협찬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오라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리플렛 또는 팜플렛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관람 노선이 나와요. 화살표로 이렇게.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대종사님도 그렇게 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이 가셨던 노선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큰 일이라고 봅니다. 한번 이렇게. 그래서 대충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대충입니다.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경복궁 입구가 지금으로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경복궁을 지금 광화문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 입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제가 광화문을요 지금 경복궁 입구 있죠? 그 일대로 옮겨 놔 버립니다. 참. 왜냐면 걔네들 거기다가 총독부 건물 세우니까 옮겨놔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자경정 앞에서 그때 경복궁에 사회경제관이 있어서 화재보험 선전시설을 보죠. 처음에. 그리고 경회루 쪽으로 가서 수성전을 거쳐서 현재 쭉 가면은 전남관이 나옵니다. 전남관. 왜 제가 전남관 써놨냐면 대종사님이
전남 출신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영추문 그 공간에 참고관이 있는데 여기에 기계의 사람, 기계를 움직이는 거짓 사람이라는 법설에 기원이 됐던 곳이 여기 학천칙이라는 인조인간이 전시되어 있었고 대종사님도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로 올라가면 전북관이 있어요. 왜요? 대종사님께 회상을 공개한 것이 익산 총부니까 전북관이 있어요. 전북관 들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회루 북쪽을 거쳐가지고 홍복정, 향원정, 그 다음에 태원전 쪽을 거쳐서 건천궁, 그리고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루트인데 이게 그게 로트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루트에 맞게끔 사실은 경성전이라는 제가 대종사님의 그 서울에서 행보를 이야기체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걸 공부할 때 내가 이걸 몰랐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남관을 먼저 해야 될지, 전북관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거의 똑같이 이거다고 맞췄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노선을 놓고도 한번 또 지금은 길이 그렇게 똑같이 나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봐서 지금 청와대 쪽으로 나가보는 것도 우리는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복궁을 가도 조선 박람회를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하셨던 이 법설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봉독하면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최근에 월대 해가지고 밑에 빼보니까 막 옛날에 전차단 했던 거 나왔잖아요. 우리 선진님들이 그 전차를 타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선진님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나와서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우리가 쭉 가는 것이죠. 광화문으로. 광화문을 쭉 가다 보면은 지금 세종문화회관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예술의 정원 뒤에 정원 나오죠. 정원 쪽에서 바라보면은 당주동이 등장합니다. 당주동. 자, 이 당주동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태평양관에서 저녁을 하루 묵고 그 다음날 성성원가에 가서 한 3, 4일 묵고 나서 한 달여간을 머물 곳을 잡았는데 묵을 곳을 잡는데 그곳이 바로 당주동이었는데 그곳에서 잡은 집을 그래서 당주동 경성 임시 출장소 전주에서 임시 출장소가 처음에 세워지죠. 임시라는 것은 잠깐 하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주에서도 익산 총부 건설하기 위한 준비 모임으로 전주에 임시 출장소를 세웠는데 이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서울에도 경성에 임시 출장소를 세웠는데 그래서 임시 출장소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임시 출장소라고 했을까? 그때 그 내용으로 보면은 박사시와 박공명선을 처음에 성성원가에서 제자로 삼는데 여기서 박사시와님을 만나려고 서울에 온 거예요. 한마디로 좀 하면 박사시와를 만나면 많은 인연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박사시와를 어찌 보면 서울교화의 출발이면서 서울교화의 물고 거기 박사시와를 우리 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고를 이렇게 탁 트면 물이 쫙 번져가잖아요. 그런 역할인데 그리고 이 이후에 이동진화, 김삼매와 최강옥, 이형공, 최만수 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아까 3대 사모녀 있죠. 여기도 만나게 돼요. 어찌 보면은 이것의 연장선이죠. 왜 그러냐면 박사시와님이 김영신님 회고록에 보면 나와요. 어머니하고
이모 이공주 선생님을 계속 만나서 전라도에서 생물님이 오셨으니까 만나자. 이게 다 박사시아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요즘 말하면 교화를 하신 거죠. 그런 입장인데 20여 칸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다 보니까 이 당대에 그 하숙여관, 여관 하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숙여관 하면은 하숙을 하는 여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숙여관인데 주로 한 달간을 끊어서 하숙여관. 그러니까 그런 하숙여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는 건물이었나 봐요. 규모가 그냥 방 한 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때 같이 오신 서중환님이 대종사님을 이제 변산해서 하산해서 공개적으로 회상을 엽시다라고 제안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익산총부 건설에도 그 자금을 대부분 다 대신 분이 서중환 선생님입니까? 이때도 대종사님을 메시고 왔을 때 적절한 교화 장소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위엄과 그 신망을 주기 위해서 다 하자.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통째로 빌리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이 여관 하숙이라고 했을 때 경성편람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1929년도에 만들어진 책자인데 거기 보면은 막 상회 같은 것이 다 목록들이 다 있어요. 복잡한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 당주동에 여관 현황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여관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하숙여관을 했던 하숙여관도 하는 그런 여관일 것이다. 근데 이때 당주동에서 그 기록이 있어요. 청법 낙도했던 기록이 있어요. 대충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원불교 제1대 유공인 역사. 이게 이공주 선생님이 편찬한 거잖아요. 박공명성 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월 2월 회일. 그러니까 이게 회일이라고 하면 29일이죠. 법가, 대종사님이죠. 당주동에 이거 이제 옮겨가신 거죠. 밤이면 당주동에 가서 청법 낙도하였고 힘 잘하는 데까지 조력하였다. 또 박영덕 교무의 구수산 칠산바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음력 2월 29일에 당주동에 집을 얻어 한 달 동안 대종사 계시는 동안에 쌍둥이 자매, 이게 박사시와 박공명선이죠. 밤이면 가서 청법 낙도하며 정성껏 시봉을 하고 군가의 여기 나오죠. 군가의 부인 이동진화 등 서울의 인연을 인도하여 장차 서울교와 터전을 닫게 하였다. 이렇게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그 지도, 그 당대에 당주동 주변 지적도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이 집이 니은자, 디귿자, 미음자 이런 형식의 그 지적도들, 사진들이 지적도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당주동에도 분명히 20칸이라면 만약 디귿자형이라고 하면 4칸 겹집 좌우로 있고 가운데 2칸 겹집 있는 이런 집 구조의 어떤 형태 구조를 통째로 빌려서 한 달간 머물면서 여러 인연들을 만나고 대종사님도 주변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주변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랬을 것이다. 이게 지금 나오는데 그 주변 살핀 내용 중 하나가 이게 당주동이죠. 도렴동이라고 옆에 도렴동이 있습니다. 도렴동. 경북궁 쪽에 가깝죠. 도렴동. 도렴동에 경성부기 학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위치까지 파악이 됐어요. 제가 이게 저희들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서울 성적지 연구회라는 조직을 우리 서울 원문화 해설단 단원 몇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막 온갖 신문, 자막, 그 당대의 신문 다 뒤졌는데 광고란에서 경성 부기학원을 찾아버렸습니다. 광고를 찾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 기록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원기 11년, 이게 1926년에 1차로 조갑종 선진을 부기학원을 수료하게 합니다. 부기학원입니다. 이건 근대 학문이에요. 그리고 2차로 원기 12년 9월 20일에 김영신과 박길선, 그 대종사님 따님이죠. 를 부기학원을 다시 또 수료하게 됩니다. 여기요, 사진도 있어요. 부기학원을 수료했다는 졸업기념 사진이 딱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죠. 사진 나오니까. 그리고 광고란에 위치까지 다 나와요. 주소. 광고란에 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아일보도 나오고요. 매일신보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가 봤더니 교회 건물이에요. 종교교회 건물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또 종교교회 그 역사를 찾아봤어요. 종교교회, 종교라는 것은 여기서 종교라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요. 교 뒤에 교는 다리예요, 다리. 다리랍니다. 자, 그 종교교회 거기에 종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릴리지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70년 사이에 보니까 거기에요. 우리 교당도 요즘에 법당 있으면 부대 시설을 세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내준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6간 반짜리 교회 사무실, 16칸짜리 목사 사택, 3칸짜리 전도부인 사택 외, 이건 교회 건물이죠. 여기까지는. 20여 규모의 점포가 교회 군에 있었다. 이 점포에 경성 부기학원이 운영됐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내고 세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을 부기학원을 보냅니다. 저는요,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주동에 있는 경성 임시 출장소에 계실 때 거기 다 대종사님이 다니셨던 거예요. 불과 200m 안짝입니다. 가깝게는 어떻게 보면 100m에서 200m 안짝의 거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을 앞으로 회상을 펴면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고 대종사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그 공간을 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부기를 통해서 근대적 그 회계 시스템이죠. 그래서 투명한 금전 관리, 공금의 공적 운영 시스템. 그래서 저희들도요, 교당도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회계 같은 거 점검받아요. 대종사님 이거 해놔셔서 우리가 지금 그거 교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적 운영 시스템을 그 부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요, 물질 문명을 활용하는 기반이었던 겁니다. 이게 부기도 물질 문명입니다. 물질 문명. 그러니까 우리 그 대종경 실지품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불법 연계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일제가요, 사상 점검도 하지만요, 그 전북 도경 같은 데서 또는 중앙에서 와가지고요, 요즘으로 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 하잖아요. 대종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한번 대대적으로 당했어요. 이게 제가 37년 정도라 보고 있는데, 이제 저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대충 그런데 탈탈 털었는데, 뭐가 안 나와. 그것이 바로 이 부기를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회상 운영의 미래를 보고 또 이 부기라는 물질 문명을 통해서 더 정신 문명도 더 잘 꾸려가는 그걸 삼으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뭐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뭘 하셨구나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게, 서울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물질 문명을 잘 선용하고 항복받는 그런 정신 문명의 힘을 기르는 장소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 공간도. 대종사님은 추정컨대 이 당주동 경성 임시출장소 이 일대를 있으면서 뭐 서대문, 정동 이런 근대 문물도 탐방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정신문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을 내왕을 하고 서울을 잘 관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셨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 지금 조선일보 그 사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사터. 지금은 코리아나 호텔, 그렇죠? 지금 코리아나 호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옆쪽은 지금도 조선일보사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조선일보사 그 사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종사님의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1937년 이때 백백교 사건이 생깁니다. 하고 그 신도들을 막 이렇게 죽이게 되는 하여간 이 사건이 아주 시끄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이제 이슈가 되니까 신문사는 그 당대 이슈를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사의 자매지인 조광지가 그때 불법연구회의 도남동 회관을 취재로 와요. 그게 이제 기록이 쭉 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대 하필 또 이때 그곳에 교무님들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 그 회의, 총회 관계로 익산청부 쪽으로 중요하신 분들이 다 가고 거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린 분, 요즘으로 말하면 간사, 그리고 대신 박창기 선진이나 이공주 선진님 아드님이 거기에 대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조광지 기사가 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이제 묻는 거예요. 묻고 그게 답을 미리 갖고 그잖아요. 답을 미리 기자가 답을 갖고 와서 그냥 이건 취재를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쓸까라는 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이제 대답을 다 해줬겠죠. 이분이 뭘 하고 하는 대답을 해줬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일바로 어떤 제목이냐? 사교 백백교 사건의 정체를 밝힐다는 미명하에 5개 유사 종교를 폭로한다는 그 취지로 5개 그게 백백교하고 유사한 집단이란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교주를 생불 삼는 불법 연구의 정체라고 해갖고 막 날조된 그러니까 그 취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막 그 기사를 날조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익명으로 악의에 찬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되니까 제자들하고 대종사님이 논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대종사님의 핵심적인 말만 따라오면 근자 백백교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어떤 기자가 일시적 호기심으로 철모르는 불장난을 한 듯 하니 그와 같이 근거 없는 말을 듣고 그저 묵과 그냥 조용히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과 상대하여 투쟁할 것이 아니라 금일 오늘이라도 사람이 가서 본회의 취지와 실행 사업을 철저히 설명하여 그 회사의 오해를 일소 불식시킨다는 그래서 그 인식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이재철 일사님이죠. 이재철, 유허일 두 분을 이 조선일보사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님들이 지금 코리아나 호텔 쪽에 가신 거죠. 그 당대의 그 건물의 그 설계도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2층에 가신 것 같아요. 그 편집실이나 사장님실과 관계된 데로 가셨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더 써라. 근데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하고 해라. 그래서 이걸 확인해 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불교 혁신 실천자 불법 연구의 박중빈 씨라는 그것을 1937년 8월 10일자로 조선일보 3면에다가 실어요. 이렇게 해서 실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조선 불교사의 루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소태사는 이걸 보고요. 강자 약자가 자리타로 진화하는 평화로운 상생의 관계를 이렇게 제시해 준 거예요. 당신들이 강자의 위치에 섰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도 그냥 당하지만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코리안 아우터를 보면 거기에 우리 대종사님의 법설과 우리 선지님들의 이야기가 꽉 있죠.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민관이 있습니다. 부민관에는요,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부타송이라고 불리면서나 이곳에서 대외적인 사상 강연을 합니다. 사상 강연. 이게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는 처음일 거예요. 사상 강연. 그리고 또 이제 경성 방송국 그래서 수요일마다 방송 강의를 해요. 이 경성 방송국이 지금 서울 중구 정동 1 덕수초 운동장에 가면 지금도 방송국 그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가려면 조금 멀어. 그래서 제가 말로만 시간이 계실 때 덕수초 운동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서 그 주산 송도성 선지님께서 방송 설교. 근데 우리 그 원불교 교사에 보면 원불교 교사 우리 전서죠. 전서 1103쪽에 보면 전제동포 구호와 건국사업이라는 거 보면은 귀환 학병들을 위한 사상 강연회를 주최하였다는 글이 나오는데 주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참여해서 그것을 진행했다. 이 정도로 주체를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경성전의 아기의 찬 기사라는 글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좀 수월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조금 그 광화문길에서 옆으로 좀 셉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붙여보는데 순천상해하고 화신백화점 터가 있습니다. 순천상해 터와 화신백화점 터. 순천상해는 팔타우님이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체죠. 근데 이 사업체의 자산이요, 이 그 수달장자라고 하죠. 이게 무상보시 뭘 해놓고도 했다는 상이 없다라는 거는데 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긴 것이 이 순천상해를 통해서 한 겁니다. 순천상해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어느 날 그 이제 팔타우님이 황정신행님이 익산 총부에서 선을 나러 정기훈련을 받으러 오셨는데 대윤사님께서 차표를 끊으면서나 빨리 서울에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이 순천상해가 불났어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불난집치가 더 사서 하면 잘 된다는 그 풍문이 있어서 잘 회복해서 더 잘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순천상해 여기 있는 이런 자산이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목탁과 경종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목탁과 경전을 구입하게 하는 그 기반도 이런 자산에 의해서 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부자가 되면 돈이 생기시면은 팔타원님 같이 이 도덕 사업에 힘쓰는 후원하는 그런 발심을 순천상에서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에서 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 팔타원님 찾아오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목탁과 경종을 사러 왔다. 이러니까 그 팔타원 황정신행님께서 승용차로 모시고 가면서 목탁과 경종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 목탁과 경종이 얼마 뒤에 대종사님 발인식 때 의식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상해는 법요도구 구입의 후원처다. 이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그 옆에 순천상의 옆쪽으로 보면은 화신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화신백화점 그 이렇게 모형석도 있고 옛날 건물 그 이렇게 그것도 표시돼 있고 그러는데 그 화신백화점에서 대종사님께서 그 국민복 군모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있어요. 화신백화점도 옛날 그 건물 그 설계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디에서 사셔서 어디에서 사진도 찍었겠다라는 그 추정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상상도 해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대강열애인은요, 농판이 돼요. 농판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똑똑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대강열애이로 가면은 멍청해지기도 하십니다. 옆에서 보면 뭐 능력이 없는 분 같이 보여요. 근데 이때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국민복을 입고 뭐 이거 할 때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가게 되는데 안질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대종사님 일부러 안질이 걸리셨나? 안질이 걸리는 걸 그런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일제가 우리 그 불법영교회를 황도불교, 일본 천황을 모시는 불교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질이 걸리고 뭘 하니까 이제 결국은 취소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자를 대하는 소태사의 태도예요. 굴복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모하게 싸우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강자약자 진화상에 있을 때 약자가 강자를 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보이십니다. 이런 그 농판처럼 보이면서 그런 것들도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광화문길 내에는 보면은 조금 넘게 가면은 배제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숭산종사가 학교를 다니는데 기독교 학교를 일부러 간 겁니다. 대종사님도 자식들한테 이왕이면 기독교를 배워라. 이런 것도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 배제학교도 한번 가봐서 숭산 박광전 대종사님 아드님이죠. 그리고 대종사님의 뜻도 한번 살펴보는 기회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광화문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현장에서 이 내용을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